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풍성한 과학 이야기 가득 준비했습니다. 설미 씨, 오늘 의상이 평소와 좀 다른데요? 이거 비 올 때 입는 레인코트 아니에요? 맞습니다. 올여름 최고 인기 아이템이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레인코트 그리고 레인부츠 같은 아이템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요. 저는 유행에 민감한 스타일이 못 되다 보니까 몰랐네요. 역시 우리 설미 씨 트렌드 세터답습니다. 트렌드 섹터가 됐네요. 올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올 거라는 예보가 일찍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런 여름 아이템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네, 그러게요. 요즘은 비가 언제 올지 얼마나 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미리미리 대비를 하나 봐요. 맞아요. 특히나 요즘 날씨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처럼 미리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날씨 예측은 점점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속화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심각해지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저희의 대응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올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위가 좀 일찍부터 찾아와서 고생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상 강수량도 예년보다 더 많을 거라고 하죠. 올 여름 무사히 잘 보내기 위해서 이 분야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방기전문대학원에서 산불, 홍수, 산사태 등 AI를 이용한 재영역 모형을 연구하고 가리키는 김병식 교수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오늘 쉽게 재난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황석환입니다. 저는 20년 정도 비하고 돌발 홍수, 그다음에 도시 침수 등을 연구를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도 많이 놓여 있었고 실제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정직하고 솔직한 그런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두 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과 함께 우려했던 장마도 시작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장마하면요,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양상을 보여서 그래도 저희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요즘 장마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교수님, 이제는 장마의 정의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장마는 오랜 동안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데요. 기상학적으로는 전선에 의해서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데요. 기후 변화 때문에 장마에 내리는 기상학적 특성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마른 장마란 말도 있고요. 마른 장마. 또 올해는 동시장마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 장마철에 내리는 비가 이제 조금씩 내렸던 것들이 이제는 집중호우로 내리고 또 단기간에 내리는 현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마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뉜다니 좀 더 새로운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을 생각해보면 비가 정말 심하게 내렸잖아요. 맞아요. 이런 폭우 때문에 피해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피해량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기존에 한 8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그 강수량 기록을 작년에 경신을 했거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그 양이 뭐 141.5mm가 시간당 내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강남 침수들은 많이 기억을 하시잖아요. 워낙에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 한 116mm가 내렸어요, 시간당. 그럼 그게 어느 정도 될까는 저희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 그 강남구에 한 23만 명 정도가 사니까 실제로 한 2리터짜리 저희 생수병으로 따지자면 가구당 10,000개 정도가 배달된 거예요. 만 병이요? 2리터짜리가 만 그렇죠. 병?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인지 예. 이제 좀 느끼실 수 있을 네.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게요. 올해도 뭐 지난해 못지않게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교수님, 올해 장마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런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기상청에서 그쵸. 점점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단기 예측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측에 의하면 이제 올해는 남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 온도도 상당히 높을 거라는 거죠.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나면 온도가 상당히 내려가는데 네. 올해는 너무나 싫어하실 것 같은 폭염과 폭우가 동반할 거라는 게 지금 기상청의 예측입니다. 둘이 같이 오나요, 올해는? 네. 끔찍한 친구가 같이 와버리네요. 그러게요. 와. 지난 5월부터 낮 최고 기온이 거의 30도를 웃돌았잖아요. 그리고 6월도 너무 더워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번 여름에는 한반도에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잖아요. 네. 혹시 진짜인가요? 지금 우리나라 기상청 3개월 예측에 의하면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 여름도 기존과 같거나 더 더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라니냐의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라니냐. 그걸로 인해서 라니냐의 예, 영향. 온도가 지금 더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라니냐가 가고 엘니뇨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온도는 올라가는 상태에서 엘니뇨나 라니냐에 의해서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같이 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던 수준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폭염이나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지금 박사님께서 라니냐가 가고 엘니뇨가 올 거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올해 엘니뇨의 영향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엘니뇨에 대해서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엘니뇨라는 이름이 되게 귀엽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름은 귀여워요. 이게 스페인어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유래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그 페루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가야 되는데 그 해 어떤 해에 2년에서 7년에 한 번씩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핑계로 애들하고 놀아줄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를 때 엘니뇨를 크리스마스 아이 또는 리들보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결국은 이 엘니뇨는 쉽게 말씀드리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 해수의 온도가 올라가서 그 남미죠. 페루 쪽의 온도가 올라감으로써 바람의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몇 년 동안,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 비해서 요즘에 날씨에 이 엘니뇨나 라니뇨가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 얘네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해수면 온도의 차이거든요. 기후 변화를 얘기를 할 때 저희가 항상 그 기후 온난화 현상을 얘기를 하죠. 이제 지표면과 그 물을 보면은 이제 육지와 해수면을 보면은 이제 육지는 오랫동안 덮여져야 되지만 물은 금방 덮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심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엘니뇨 현상 때는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남미 쪽에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이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고요. 그 상승 기류가 생기면 다시 거기에 바람이 채우게 되죠. 예. 근데 평소에는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무역풍이요. 네, 무역풍. 그 해는 역으로 불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구름이 형성되는 게 바뀌게 되고 그러면 산 쪽에서 원래는 홍수가 생기고 가뭄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속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이제 시시비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페루, 왼쪽에 있는 인도네시아를 사이에 두고 바람이 부는 거죠. 무역풍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데 그래서 원래 엘니뇨가 라니뇨가 둘 다 없었다면은 따뜻한 물들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인도네시아 물은 따뜻하고 페루 물은 차가워야 한다. 근데 이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은 왼쪽이 오히려 너무 뜨거워져 버리기 때문에 홍수도 나고 비도 많이 오고 하는 거였네요. 이거를 우리가 라니냐라고 한다. 이름은 참 귀여운데 그러니까요. 예,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들었는데 그 엘 니뇨가 스페인어로 더 보이예요. 그다음에 라니냐가 더 거리인데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아이가 떼쓰면서 우는 그 모습을 연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오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해요. 반대로 라니냐는 여자아이가 삐친 듯한 모습.
나타내는 가뭄이나 서늘한 기온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엘니뇨와 라니냐를 일으키는 제1의 원인은 바람인 것 같아요. 저희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날씨거든요. 그러면 이 엘니뇨 현상이 날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박사님? 그 엘니뇨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풍이나 이런 것처럼 그 기상 요소는 아니고요. 근데 날씨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지구의 순환 작용이기 때문에 엘니뇨가 이제 저희한테 조금 나쁘게 각인이 돼서 그렇지 좋은 면도 있긴 해요. 열을 분배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엘니뇨가 지금 이렇게 이제 저희한테 날씨, 홍수, 폭우, 가뭄 네.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되는 것들은 그게 이제 저희는 각인이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지금 가장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은 엘니뇨는 온도를 올리잖아요. 네.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0.2도 정도 올린다고 하고요. 라니냐는 한 0.2 정도 낮춘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평균적인 온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고 네, 그럼 문제는 이제 저희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간 온도가 한 1.2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더해버리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기후 변화 문제가 요즘 정말 세계적인 화두거든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기후 변화가 엘니뇨나 라니냐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영향을 미치시는 것 같으세요? 미칠 것 미치지 같아요. 않을까요? 아무래도. 여기서 저희가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기후 변화와 변동을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엘니뇨, 라니뇨는 기후 변동에 해당이 돼요. 그 기후 변동은 지구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네. 근데 이 자연스러움에 변화를 가속화시켜주는 이제 우리가 음식에서도 조미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기후 변화죠. 그래서 결국은 기후 변화라는 것들이 우리가 보통 온난화로 표현을 하고 그 온난화는 온도를 높이게 되고 그 온도는 해수면의 온도를 높이게 되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엘니뇨, 라니뇨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계속 얘기를 해오고 왔었어요. 역시 과학이 보이고 과학이 즐거워지는 시간이네요. 여러분은 지금 스치기만 해도 과학 전문가가 되는 과학으로 보는 세상 C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올여름 장마 이야기할 때 꼭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엘니뇨의 발생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엘니뇨가 이 기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암울한 예측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박사님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엘니뇨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기보다는 아까 홍수라든가 가뭄이 오게 되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요. 네. 그다음에 사회 인프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큰 문제가 농작물이에요. 저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식주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재 시장이라는 그 농작물 시장을 흔들게 돼요. 네네. 그러면 가격이 폭등이 올라가죠. 되고 그러면 거기에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결국은 우리 빈곤층들은 먹는 문제에 아주 민감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재앙으로 오는 거죠. 그런 과정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한테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간접적으로는 예.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게요. 저는 먹을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엘니뇨가 강해지면은 해양 생물 어획량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오. 혹시 진짜인가요? 아까 제가 엘니뇨의 시작이 스페인어고 그게 크리스마스 때 나와서 네. 리들보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 차일드라는 말도 썼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하고 놀고 싶은데 아빠들이 항상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그 해에는 고기가 안 잡히니까 안 잡혀서. 집에 계셔요. 집에 누운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래서 붙은 거죠. 크리스마스 리들 뭐 그런 것처럼.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이 물은 평상시에 이제 올라갔다 이제 따뜻해지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고 한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고기들은 그 부유물 그러니까 영양분들이 밑에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물의 순환을 통해서
퍼져야 그 물고기들이 그걸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엘니뇨가 되면은 따뜻하니까 이게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걔네들도 식량이잖아요. 그게 네네. 이제 가라앉아 있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고기들은 모이지가 않겠죠. 그러니 어획량이 떨어지게 되죠. 결국은 다 순환에 의한 시작이게 되는 거죠. 이럴 수가. 정말 두 분 말씀 들을수록 엘니뇨가 우리 실생활과 먼 얘기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실제로 우리 식탁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엘니뇨 발표 때문에 설탕 가격도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사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릴 때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게 결국은 엘니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설탕의 원재료는 사탕수수고요. 네. 사탕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재배하는 나라는 인도하고 브라질이에요. 근데 두 나라가 엘니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설탕 수출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1개월 동안 계속 설탕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런 생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금 위협으로 우리가 느끼는 체감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손을 놓고 있다가는 여러 분야의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제는 엘니뇨, 라니냐와 관계없이 여름철 한반도에 집중호우 현상이 잦아지고 있거든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재난을 관리하고 대비해야 될까요? 요즘 날씨가 이상하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하루는 30도를 넘고 다음 날은 15도 이하. 같은 지역에서도 어느 곳은 날씨가 청명하고 어느 곳은 비가 내리고 하늘이 구멍이 난 것처럼 심한 폭우가 내리고 천둥, 번개, 우박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산불, 산사태 등 자칫 큰 사고와 다양한 재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를 생각하는 시기를 벗어나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기후변화 또는 엘니뇨로 인한 기후변동으로 대기 불안 정도가 커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기상재해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도시 환경에서 재난의 규모와 빈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런던 지하철 침수, 중국 허낭성의 홍수, 유럽의 메가가뭄, 미국 캐나다의 대형 산불 등 기존 방식의 재난 관리로는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도 기후 재난에 매우 위험한 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연 재난은 크게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지성, 둘째, 누적성, 셋째, 불확실성입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재난의 불확실성을 갈수록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통계적, 물리적 예측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재난을 예측하는 데는 불확실성이 남는다는 점이며 잔존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상기후가 재난으로 이어진 것을 막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융합입니다. 빅데이터는 그럼 기상재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AI 기술과 융합하면 이상기후를 진단,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재난을 미리 예방,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기후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기상예측 관리 분야는 통계 및 물리적 접근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센서를 활용하는 ICT 기술 덕분에 빅데이터의 양이 대폭 증가해 머신러닝을 포함한 AI 기능으로 최적화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후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고품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난관이죠. 고품질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데이터가 얼마나 촘촘하느냐에 따라 예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서울에 100mm의 비가 내렸다는 예보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강북은 비가 내리지 않고 강남에는 70mm의 비가 내렸다면 기상청 예보는 틀린 걸까요? 기상 시스템이 낙후돼 예측도가 떨어지는 걸까요? 둘 다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상 관측소는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히 깔려 있고 기상 정보 확보 수준도 글로벌 상위권에 속합니다. 틀린 예보를 한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한 해상도의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입니다. 큰 규모의 기상 현상은 파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중호우와 같은 국지적이면서도 피해가 재해를 감지하려면 이음새 없는 IoT 센서 및 비정형, 반정형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AI 기술 융합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기상재해는 전통적인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시간별 재난관리가 아닌 재난 발생 전, 발생 중, 발생 후로 개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상재해 예측 및 관리 기술 사례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통 및 방범 CCTV 영상과 AI 기술을 융합하여 도시의 이음새 없는 침수 모니터링 및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강우 및 수치예보 모형과 AI 기술을 융합해서 3시간 전에 고해상도의 호우 영향 예보를 통해 재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과 같은 머신러닝 모형과 IoT 하수관거 센서 및 침수 센서를 이용하여 빗물 펌프장 및 배수시설 운영을 지능화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상기후 빅데이터와 지형, 도로, 건물, 인구 등 사회 경제적 빅데이터를 융합해서 재난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난 예측 및 관리의 특징은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고 V2V의 재난 관리를 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IoT 센서, GIS, 기상기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재난관리 플랫폼에 구축되어 실시간으로 운영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예측이 쉽지 않아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날씨. 작년에는요,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정말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부터 재산피해까지 엄청난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특히나 도시에 이렇게 피해가 컸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박사님? 도시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고 하다 보면 자동차도 가야 되고 사람도 편해야 되니까 아스팔트나 우리 콘크리트로 많이 덮게 돼요. 결국은 도시 전체가 욕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 빠짐이 없는 거고 결국은 물을 뺄 수 있는 데는 배수구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는 늘어나고 빠질 수 있는 구멍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그러니까 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침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런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폭우 대비책을 여러 가지로 만들고 있잖아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존에 우리 물을 빼는 하수관로를 좀 정비를 하거나 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물을 가다둘 수 있는 저류조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금방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워낙에 이제 그것들을 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면 다 공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그것들을 모니터링 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센서나 CCTV, 지금 CCTV가 엄청 많잖아요. 서울시나만 해도. 그런 것들을 가지면 아, 어디에 지금 침수가 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대피를 시키고 사람의 목숨 정도는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의 이제 좀 단점은 실제로 이거 비가 많이 오면 흐려지잖아요. 잘 안 보이고. 네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어둡기 때문에 비를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도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인명 피해를 방지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빗물 저장 탱크 혹은 빗물 저수조 같은 설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병행을 해서 가야 한다라는 네.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CCTV의 문제점이 이제 밤 사용이 어려운 점이라고 들어주셨는데 혹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을까요? CCTV를 이용하는 것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 침수 센서라는 거를 이제 센서. 공원, 도로, 지하차도, 그다음에 이제 보도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보편화가 돼 있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그 도시의 침수를 다 관측하는 거는 하천을 위주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 센서 얘기를 해주셔서 좀 궁금해요. 도시 침수 계측 센서라는 거, 예, 그게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러니까 바다나 강에다가 설치했던 것들을 도로나 공원, 지하차도에다가 설치를 하자는 거죠. 요즘은 엣지 컴퓨팅이라는 걸 통해서 엣지단에서, 그러니까 끝단에서 컴퓨팅을 해서 결과치를 주는 것도 하고 있고, 지금은 클라우딩 컴퓨팅이라 그래서 모든 정보가 센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센서에서는 관측을 하고 정보를 중앙에다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싫다는 거죠. 빠르게 재난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아서 전달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줄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센서 자체에 컴퓨터를 탑재해서 미리 얘가 계산을 해서 중앙으로 그렇죠. 보낼 수 있게 하는 네네네. 과정이겠네요. 이거 말고도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실효성이 있었던 게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신월 배수 터널, 그러니까 저장도 하면서 그거를 안양천으로 이렇게 배수하기 위한 커다란 지하 터널을 지금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경으로 따지면 한 10m 되니까 진짜 터널이죠.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터널이고 길이는 한 5km 정도, 4.7km니까 실제로 거기에 저장을 한다라면 상당한 한 32만 톤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32만 톤이면 저희 그 올림픽 경기에서 수영장, 50m 수영장 한 160개 정도, 그 정도의 물을 가둘 수가 있습니다. 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공사 기간이나 돈이 좀 뭐 1,000억 이상까지 들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상당히 물을 저장을 하고 배출을 하는 데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20년 완공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아직까지는 그쪽 원래 상습 침수 구역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침수 기록이 없습니다. 아, 그 그때는. 이후로는 예, 예. 효과를 봤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난해 8월이었어요. 비가 정말 쏟아지던 서울 서초동 거리에서 남매가 맨홀 안으로 빨려 들어갔던 정말 그래서 사망을 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대비를 잘 하고 있을까요, 현재? 사람이 관리를 하면 비가 와서 막 갑자기 맨홀에 물이 차는 상태에서 나가는 사람도 위험하고 그 많은 것들을 저희가 대응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맞아요.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 이제 IoT라는 센서하고 통신이 결합된 그 저렴한 기기들. 여기는 저렴해야 돼요. 왜? 너무 많이 개수가 설치를 해야 많으니까. 되니까. 그리고 휩쓸려 가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렴한 통신과 센싱이 가능한 것들, 아까 스마트 하수도라든가 이렇게 맨홀에 설치를 해서 수위가 올라오는 것들을 관측을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뭐 가스라든가 거기 차는 가스라든가 이런 것도 관측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대도시, 뭐 도심의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방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방 중소도시도 뭐 피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맞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현재?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수벽이라는 거를 세워서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작년에 사고 났던 냉천이라는 포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파에 의해서 태풍이 올라오면서 조그만 하천이 넘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한 이제 그 차수벽을 설치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가장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구조물들을 넣고 상류에 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그만 댐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댐을 만든다는 거는 정서상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상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막 요구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제 대책 중에 하나는 예경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렇죠. 미리 기상청의 정보를 받아서 예측을 해서 이제 대응이 아니라 대비를 하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거를 하는 게 첫 번째고 아까 사실 그런 맨홀이나 이런 것들도 서울도 많이 발생하지만 지자체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그런 관리 같은 것들이 중앙에 있는 큰 대도시보다는 지자체들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보 체계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여름 재난 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물 피해가 특히나 심한데요. 장마가 가면은 또 금방 태풍이 옵니다. 태풍에 대한 대비에도 우리가 긴장을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엘니뇨 현상이 오면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태풍이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가 많아진다. 결국 태풍의 위력이 세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올해는요, 장마도 그렇지만 역대 최대급 태풍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우려도 많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바다에 와 있는 줄 아셨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지금 보시죠. 와, 실험실 안에 바다가 있네요. 여기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있는 방파제 실험동이라고 합니다. 바다를 쏙 빼닮은 이곳에서 대체 어떤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나름 과학 리포터로서 다양한 연구소를 다녀봤거든요. 네. 아니, 근데 여기는 바다를 그대로 옮겨놨네요. 저희 방파제 실험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안재해라든지 각종 태풍이라든지 고파랑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실험하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파도를 일으키고 있던 것도 연구의 일환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구조물의 안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리 특성, 그다음에 항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항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구조물이 안전한지 그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럼 평면 수조 실험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파고가 한 30cm까지 가능하거든요. 파란색, 빨간색 칠해놓은 거는 직립식 방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직립식 방파제는 직사각형 형태의 방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방파제 뒤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막대기도 세워져 네. 있고 그다음에 수조에 보면은 다리 3개 달린 뭐도 달려 맞아요. 있고요. 저 많이 친구들도.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구조물이 약간 기울을 때 이런 경사가 생기면은 그걸 예측할 수 있는 경사계, 방파제가 뒤로 밀렸을 때 예측할 수 있는 변이계, 그다음에 파도를 칠 때 이 파고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측하기 위해서 파고계, 이렇게 세 종류의 계측 장비가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영상 분석하기 위해서 네. 또 위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또 달려 있어요. 아, 저게 예, 카메라인가요? 위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그 영상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AI 학습을 통해서 이런 외력이 왔을 때 구조물 피해가 어떻게 생기는지 예측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한 그 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실험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오, 박사님, 이건 무슨 지형의 단면처럼 생겼는데 이건 뭔가요? 아, 예, 우선 여기 장비를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는 길이가 56m, 높이는 2m, 폭은 1m. 여기서 이제 파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네. 여기 보시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방파제가 되게 길거든요. 네. 그 중에 어느 한 구간을 딱 잘라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케이크 단면 이렇게 예, 잘라서 맞습니다. 보여주듯이. 네. 경사식 방파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요 사면의 보호입니다. 사면의 보호. 예, 경사면의 여기. 보호.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테트라포드라는 것을 쌌고요. 네. 테트라포드는 원래 이름이고 이런 애들의 공칭 전체적인 이름 소파 블록이라고 해요. 소파 블록. 예, 파랑의 에너지를
줄여주는, 저감시켜주는 블록인데 파도가 외에서 왔을 때 이 테트라포드가 파랑의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시켜주고 줄여줍니다.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뒤로 생기는 월파도 줄여주고 월파가 생겼을 때 이쪽 항래 측에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도록 쌓는 게 역할이 테트라포드입니다. 이 친구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지금은 실험실이라서 이 정도지만 만약에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파도가 친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우와! 오! 박사님, 이렇게 연안재 피해를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안정성 면에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지금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태풍도 강도가 커지고 이로 인해서 파고도 커지고 항만구조물에는 되게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네. 이런 걸 고려해서 구조물을 건설할 때, 설계할 때 약간 안전율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구조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만들어진 구조물 같은 경우 외력 조건이 커졌을 때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냐가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이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보강을 해주는 게 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번 여름 저희 박사님 덕분에 안전하게 이번 여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파야 물러가라 이야! 네, 항만의 구조물이나 또 해안 방제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실내에 바다를 인공적으로 지금 설치를 해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저렇게까지 대규모의 실험이 진행되는 줄 몰랐습니다. 저 실험을 위해서 빗물이 1,700톤이나 쓰인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솔비 씨 어떻게 봤어요? 처음에는 진짜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자갈 쫙 깔려 있는 게 예쁜데 놀러 가셨구나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재현을 해놓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자, 이렇게 여러 실험도 하고 있고요.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여름이면 피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생활에서 국민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제 침수에 있어서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될 게 지하 공간에서는 일단 물이 차기 시작하는 밖에 도로가 차기 시작한다 아니면 계단으로 물이 넘치기 시작한다라면 지체 없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이런 물건 챙길 시간 없죠. 그렇죠. 뭐를 예. 막는다거나 물건을 챙긴다거나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직 대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먼저 그 상황이 되면 내 목숨은 스스로 지킨다는 그런 취지에서 무조건 위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2층,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핵심 외에 이제 그 사후 사전에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차수판이나 그다음에 어떤 모래주머니 그리고 배수 펌프 같은 것들을 미리 다세대 주택이라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의무적으로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개정사항의 핵심은 과거에는 대응이나 대비 이런 쪽이었다면 지금은 무조건 안전한 쪽으로 대피하라 이런 취지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반지하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는데 8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정말 지체할 필요 없이 빠르게 도망을 가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이제 차 밖의 수압과 차 안의 수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같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열어야 되고요. 만약에 썬루프가 있다면 위를 열고 나가시는 게 그런 법도 좋겠죠.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보면 저도 갖고 다니는데 차에 보면은 이렇게 그 창문을 깰 수 있는 이렇게 망치 비슷한 것도 있고 비상망치. 있어요. 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대를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 들었어요. 싶고요. 이렇게 네네. 가장자리를 이렇게 톡 네, 치면 네, 된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런 망치가 없다면은 차량 뒤에 목받침 부분을 네. 빼면은 이게 뾰족하거든요. 그걸로 네. 가장자리를 쳐서 탈출하라고 하더라고요. 예, 기억해야겠어요. 예.
우리 박사님께서 앞서서 지하 공간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난해 폭우 때 반지하 문제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지하 상가나 반지하 같은 이런 저지대 침수 피해가 특히나 심한데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의무화가 돼가고 있는 부분들이 차수판, 그러니까 기존에 침수가 일어났거나 예. 아니면 재위험지구로 법적으로 지정이 된 그런 지구에서는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 펌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서 지하에 물이 차는 상황을 미리 대비를 하거나 찼을 때 빨리 배출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차수막이나 차수 판막 같은 게 설치를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도움은 되겠지만 최선책은 아니죠. 우리가 재난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얘기하는 게 이거를 이제 아까 법 제도가 나왔는데 그 법 제도가 단점이 뭐냐면 면죄부를 주는 게 돼요. 내가 이걸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걸 했으니까 나는 안전할 것이다. 네네. 아니거든요. 이제 차수판과 차수벽은요, 내가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선택이에요. 지금 뭐 말씀 중에 예보 얘기해 주셨는데 뭐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비상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피를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또 빠르게 예보가 돼야 되거든요. 현재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 있나요? 아무래도 저지대는 비가 오게 되면 금방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역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저지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에 강우 레이더, 그러니까 레이더 정보는 넓은 영역을 상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의 강우 레이더 정보를 이용을 해서 30분, 1시간 전에 여기에 침수 위험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올해부터 이제 환경부 홍수통제소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갈 겁니다. 수도권. 지방하천 부분은 정보를 지금 거의 계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하천에 대한 위험 정보를 줘야 될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강남역 같이 어디가 낮은 곳이 침수가 된다라는 걸 좀 상세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비만 관측하는 강우 레이더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국지적으로 침수될 수 있는 아니면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정보들을 최소 1시간 전에 그게 이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범 운영을 한강홍수통제에서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좀 더 발전을 하게 된다라면 AI 기능이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같이 가미가 되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로 홍수 정보가 지금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예측 시스템이 있으면 올여름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꿀팁 하나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뭔가요? 안전 디딤돌이라는 앱을 하나 미리 깔아두는 건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안전 디딤돌 앱은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필요한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통신이 두절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재난 유형별로 국민 행동 요령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비상시에 진짜 유용하게 쓰일 것 같죠? 예, 많은 분들이 안전 디딤돌 앱 다 이렇게 좀 다운을 받아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피해를 줄이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따끈따끈한 과학계 소식을 알아보는 과학 이스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혈관 봉합 수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안정적인 생체 필름이 개발됐습니다. 이게 다 안전성 평가 연구소와 카이스트 성균관대 공동 연구팀의 노고 덕분인데요. 이 필름은 유연하면서도 접착력이 있어서 혈관을 저절로 감을 수도 있고 재질이 투명한 덕분에 수술 혈관의 출혈 등을 눈으로 직접 관찰할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봉합술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서 수술 시간을 30%나 단축시킬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긴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연구팀은 앞으로 심장이나 피부처럼 탄력이 높고 구부러진 조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계획인데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과학기술, 과학이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인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의 한 스타트업에서 해조류로 만든 플라스틱 대체제를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료는 바로 해조류로 만든 젤. 여기엔 식물성 산화 방지제와 섬유질이 첨가돼 있는데요. 대체제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해조류 젤을 얇게 펴준 뒤 나트륨 용액을 뿌리고 조금만 기다리면 끝! 플라스틱을 대신해서 이 투명한 막을 가지고 쓰임에 따라 알맞게 가공하면 되는 겁니다. 이 플라스틱 대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해조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생분해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쓰임을 다하고도 퇴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면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량으로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변화가 없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요. 이 기업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흐름에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쓰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꿈만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이 우주 태양광 전력 실험 장치인 SSPD에서 만든 전기를 지구로 보내는 실험에 성공한 것인데요. SSPD는 지난 1월 발사되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입니다. 이 위성에 달린 태양광 패널이 태양광을 모아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파 형태로 바꿔서 지구로 쏘아보낸 것이죠. 지구에 있는 전파 수신기가 이를 받아들여 전파를 다시 전기로 바꾸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은 지구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태양광이 대기에 차단될 일이 없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나 낮밤에 관계없이 온전한 태양 에너지를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얻을 수 있죠. 연구진에 따르면 동일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사용했을 때 지구보다 무려 8배나 많은 전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우주에서 수신한 에너지는 아주 적은 양이고 기술도 초기 수준이지만 우주 태양광 발전의 가능성이 증명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의 에너지난과 온난화를 완화할 해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인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끈하고 재미있는 과학계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올게요. 과학 모두 인쓰다! 네, 언제부턴가 여름하면 올 여름에는 비가 얼마나 올까, 태풍은 잘 지나갈까 걱정하는 게 현실이 됐는데요. 오늘은 여름 재난을 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재난 이야기 정말 재밌으셨나요? 기후위기 시대 재난 막을 순 없지만 줄일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박사님 어떠셨어요? 올여름은 다 같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서 재난 없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올 여름은 좀 모두 안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